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김병헌 소장님. 지난번에 한번 좀 위안부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주셨는데, 네, 예, 이번에는 좀 이용수로, 좀 특징을 해서, 좀 이용수에 대해 좀 상세하게 다루는 시간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용수의 문제와 위안부 문제로, 지금 이용수에 대해서 고발을 하셨다고요? 네, 예. 지난 1월 말에 이용수를 그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고발했죠. 왜냐면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는데 이용수는 아무리 봐도 보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제 지난 방송 때문에 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용수를 고발하고 1월 말에 고발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고발인 조사를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예. 했는데 이제 이 정권에서 과연 기소를 해줄까? 예. 고발인 조사, 피고발인 조사도 안 하지 않을까? 각하 해버리면 뭐 그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우리가 그 검사들 태블릿 조작한 검사 고발했는데 예, 피고발인 조사 안 하고 그냥 예, 각하 낙하시켜 시켜요. 버렸어요. 나중에 전부 다 이제 직무유기로 싹 다 가는 건데 어디서 조사 받으셨죠? 종로 경찰서에. 종로셨어요. 다행히 그래도 대구로 안 부른 게 다행이었어요. 대구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 그 조사를 고발인 조사를 할 때 자꾸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이용수는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부정 수급이면 지급을 한 사람도 네. 위법 행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급한 여성가족부인데 여성가족부를 이제 고발할 수 있는 건은 없고 부정행위가 뭐 위법행위라는 게 바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그러면 감사를 해달라. 이 위안부들에 대해서 이 보조금 지급한 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지금 감사 청구를 하기 위해서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감사 청구를 하려면 감사 청구인 300명을 이상 사인을 받아야죠. 예,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주 토요일하고 1월에 300명 채웠어요. 채웠어요? 오늘 완전 돌파해버렸고 그래서 설 세고 나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둘 다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 우리도 감사 청구를 해야겠구나. 검찰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월요일에 공수처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되들한 대로 다 해놔야 돼요. 해놓으면요 나중에 이게 다 하지 안 하면요 다 직무유기로 이제 막 죄가 더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종로 경찰서에 수사관이 고발진 조사할 때 뭐 조사하면 꼭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데 이 건을 가지고 뭐 고발한 적이 있느냐? 이거는 없지만 지금 감사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오늘 뗐죠. 또 오늘 또 종로 경찰서 찾아가서 또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이용수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한 것이 또 비공개로 해서 그것도 이제 갖다 주면서 또 감사 청구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언젠가는 밝혀져야 되는데 밝혀지면 이 문제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자, 그러면 좀 이용수 뭐 설명 좀 해주시죠.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찬가지 이용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계략적인 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횡설수설 이용수 또는 조변석계 이용수 뭐 이용수가 말 바꾸기로 하면은 뭐 김명수도 저리 가라죠. 문재인도 저리 가라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 횡설수설하는 이용수가 횡설수설하고 뭐 아침 저녁 말을 바꿀 때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진실이 없는 거죠. 점점 강도가 세지더라고요. 예, 점점 강도가 세지고 말 바뀔 때마다 이제 강도가 세지는. 아주 세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 셋이 있습니다. 위안부는 그야말로 매춘부입니다. 그냥 좋게 이야기해서 위안부고 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그다음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의 관리 통제하에 있는 위안소에서 위안부 일을 한 사람, 매춘에 종사한 사람.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것은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어서 일본군 위안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한 사람. 이렇게 셋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라는 것은 결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도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냥 위안부라는 뜻이죠. 하나씩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자, 먼저 언제 끌려갔는가? 이용수가 언제 끌려갔는가를 보면 아주 뭐 다양합니다. 이렇게 이용수는 1928년생이라는 걸 좀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28년생인데 1993년도에 이용수가 위안부 피해자 등록할 때 나온 정대협에서 발간한 정대협 정읍집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정원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 16살 때인 가을 친구 분순이가 불러서 갔다가 일본인이 보여준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가 얼마나 좋았던지 다른 생각도 못하고 선뜻 따라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같은 책인데 대구에서 우리를 데려간 남자가 위안소의 주인이었다. 위안소 주인, 우리들은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 여자들 중에서 내가 제일 어렸다. 오야지라고 불렀단 말이지. 오야지는 뭐 아버지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보통 뭐 저 공사판 이런 데서 대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좀 속된 말로. 그래서 이용순을 대구에서 대만에 있는 위안소까지 데려간 사람은 일본군이 아니라 오야지. 포주죠, 포주. 그리고 이제 1945년 1월부터 대만 위안소에서 위안부가 되어서 활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45년을 분명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96년도 1월달 되면 1월달에 한겨레 신문에 보면 일법 정부 정신대 배상 외면 분노해서 법학 공부에 전념한다. 명예 되찾겠다. 철수나 앞둔 할머니 경북대 입학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저는 이 보고 이 대단한 분이다 하고 봤더니 뭐냐면은 사회교육원이에요. 사회교육원에 그것도 명예학생이에요. 그렇게 입학한 거예요. 이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14살 때인 1942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온곳 수모를 겪은 이 씨는 아까 그 신문 보도에 나온 거. 아까 45년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45년 1월부터 위안부를 생활했는데 40년으로 바뀌네요. 42년이에요 지금. 그럼 14살이란 말이죠. 근데 14살 때는 17세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17세 이하는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45년 1월 달부터 대만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으면 그전에는 뭐 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번엔 또 42년은 같은데 만 14살이에요. 같은 한겨레 신문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해방 이듬해인 46년 고국으로 돌아왔다. 42, 43, 44, 45, 46 5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46년에 돌아와요? 해방 다음 이듬해. 해방 다음에 돌아왔네? 해방하고 나서 바로 이제 교통편이 이게 없어서 그 중간에 지체를 했었죠. 그러면서 거기서 위안부 생활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주어가 없어요. 누가 끌고 갔는지 주어가 없죠. 그 다음에 99년도 가면 3월 달에 가면은 군 위안부 할머니 대학원생 된다. 이용수 씨 경북대 사회교육원에 뭐 배상법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경북대 사회교육원에서 운영하는 3년간의 명예학생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경북대는 이렇게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사회교육원은 그냥 일반인 대상으로 교양교육하는 그런 기관인데 무슨 3년간의 교육을 했다고 또 대학원에 입학하고. 대학원도 또 명예학생 과정이네요. 또. 예, 나중에 또 대구대학에 가서 또 철학 박사 명예 박사 받아요. 명예학생 과정이라는 게 있나 보죠?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명예학생 과정이라는데 난 명예 뭐 박사라는 건 봤었지만 명예학생은 또 뭡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명예 박사 하기 하면 그때 명예란 게 무슨 뜻입니까? 진짜가 아니란 뜻이죠. 네. 진짜 박사가 아니란 뜻입니다. 명예 박사 뭐 이건 전부 다 진짜가 아니란 뜻이거든요. 명예학생이니까 학생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학생이 아니란 거죠. 예. 근데 무슨 법률을 공부하고 이 법률 공부해서 일본의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온 그냥 거예요. 청강 다니셨나 보네. 청강. 사회교육원은 돈 내면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여기 좀 대학원생 된다 그러니까. 예, 대학원생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14살에서 1942년은 맞는데 이제 15살로 바뀝니다. 집에서 자다가 일본군에 의해 대만으로 끌려갔다. 이제 잠자는데 이제 끌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15살인데 이번 또 연도가 바뀌어요. 43년에. 43년으로. 동네에 있는 칠성국민학교에서 정신대 훈련을 받게 됐다. 이렇게 또. 아니, 대만에 끌려갔는데 갑자기 또 동네에서 또 정신대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43년도에는 정신대가 정식으로 시행되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는, 조선에서는 1944년 8월 23일에 정식으로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 공포가 돼요. 그런데 해방 때까지 그게 발동이 안 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저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 이번에 43년 16살이 됩니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43년 여름 어느 날, 다른 동네 언니들과 함께 일본군에 끌려갔다. 이게 16살 때인 1943년. 그 다음에 앞에는 여름날을 했어요. 근데 16살 때인 1943년 10월, 가을이죠, 이거는. 고향 대구에서 이웃이 불러 외출했다가 다른 여성 4명과 함께 일본군에 끌려갔다. 이건 최근에. 아주 최근인데, 이거. 예. 지난달이에요. 예. 조선일보에서 했는데, 그 조선일보 대구에 있는 기자인데, 그 보고는, 와, 이거 진짜 기사를 읽으면서 완전히 뭐 찬양글을 써놨더구만요. 물어봐야지, 이런 예. 것들을. 그러니까 16살 때인 1943년 10월 그리고 1994년입니다. 이거 역시 여기 보면 정신대 할머니 3명 시위 도중에 할복 시도 1대사관 앞에서 현 생존 강제 군대 위안부 피해자 대책협의회 소속 김복선 그 다음에 문옥주 이용수 70세에 이용수가 70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94년도면은 28년을 빼면 66세래야 맞아요. 근데 70세라고 돼 있단 말이죠. 3명은 25일 날 12시경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조속한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할복 자살을 시도했다. 이들은 부근에서 경비하던 경찰이 칼을 빼앗아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으나 모두 실신 인근 한국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거 완전히 뭐 쇼를 한 거죠. 이런 건 옆에서 말리면 안 되는데 가만 안 놔야 되는데 이렇게 또 여기도 또 나이가 또 이상하고 그 다음에 뭐 1944년으로 갑니다. 이제 나이가 16살이던 어느 날 저녁 밖에 나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에게 끌려갔다. 외출했다가 영문도 모르게 끌려갔다는 거죠. 아까 뭐 자다가 끌려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다 끌려갔다, 뭐 외출했다 끌려갔다. 그 다음에 43년 만 16세. 44년에 16살이면 사실상 만 15세인데 43년에 만 16세가 돼버려요. 나이에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로 대만으로 끌려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4년 만 16살 때인 가을 친구 분순이가 불러서 갔다가 이게 정대협 증언인 집에 나오는데 28년이면 이게 맞아요. 이게 맞으면은 이게 맞고 가을에 갔으니까 뭐 이동하는 과정이 있고 그 이듬해 45년 1월 달에 대만에 도착해서 위안부 생활 시작했다. 적당히 대충 말 떨어지네. 이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증언 1993년도 초기 증언 집은 뭐 어쨌든 맞아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이용수가 지난해 5월 7일하고 25일 두 번 기자회견할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1993년도 초기 증언 저걸 책을 파느냐 이거예요. 저건 틀렸는데.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거의 조사도 굉장히 엄밀하게 했으니까 그때. 그런데 이 책을 파는 데 대해서 계속 불만을 기자회견 두 번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자기가 지금까지 그 뒤에 뭐 가미카제 특공대 뭐 이런 이야기 한 게 없거든요. 그게. 얘가 안 맞거든, 뭐가. 그래서 이 책은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영남일보에 보면 2차 대전 막바지 17세 때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가 2년간 대만 등지에서 짐승보다 못한 강제 위안부 생활을 했다. 이렇게 또 보도가 되고. 이제 17살. 그러니까 14살, 만 14살, 15, 16, 17, 5살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이게 한 사람의 정언이 이렇게 막 오락오락하고 그래서 이제 횡설수설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17세 때 이건 뭐 정의기억인데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17세 때 1944년 취직시켜준다는 일본인의 말에 속아 친구와 함께 대만에 있는 위안소로 강제 연행되었다. 뭐 친구와 함께 뭐 취직시켜준다고 해서 친구와 함께 따라갔다 하면 모르지만 또 강제 연행이라고 말 써요. 예. 그렇지. 예. 사기당했다는 표현을 쓰면 적당한데. 예. 사실상 위안부들은 거의 다가 모집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사기, 이런 공무사칭 사기 여기에 당한 피해자죠. 그래서 동원, 뭐 강제 동원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모집 과정에 있었던 범죄 행위의 피해자죠. 예. 자, 이제 끌려간 건 이렇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끌려갔느냐 여기 또 있군요. 1945년 1월경 타이완의 방위 20개 정도 있는 2층 집에 도착하여서 군 위안부 생활이 시작되었다. 상대했던 군인은 특공대였다. 일본 군인이 이용수의 이름을 도시코라고 붙여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언집은 1993년 초기 정언집에 자기를 도시코라고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일본군이라고 했어요. 1945년 1월경에 이제 위안부 생활 시작하는데 근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생영업이라든가 창기라든가 이런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계약서를 반드시 씁니다. 계약서를 쓸 때 뭘 쓰냐면 예명을 써요 반드시 미리. 그런데 뭐 군인이 와서 뭐 도시코를 지어줬다? 이거는 그럼 저때까지 이름이 없었던 얘기인데. 그렇죠. 뭐 이용수라고 불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위안소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바로 이름을 지어주거나 계약서상에 아예 표시를 해요. 일본군 위안소도 마찬가지고 일본군 위안소도 보면 계약서 보면 그 예명이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국내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에서도 예기, 창기 이를 자꾸 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을 때 반드시 이걸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코라는 이름을 일본 군인이 지어줬다? 인문과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끌려갔느냐?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14살이던 1942년 자다가 끌려간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 자다가 끌려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자다가 끌려갔는데 여기서는 15살 그리고 44년 여름의 어느 날 코와 입밖에 보이지 않는 모자를 쓴 군인이 우리를 데려갔다. 이용수 이거는 특공 요원들한테 잡혀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코와 입밖에 안 보이는 건 얼굴을 가리는 건 특공 요원이죠. 그 다음에 43년 10월 고향 대구에서 이웃이 불러서 외출했다가 최근에 거고 다른 여성 4명과 함께 일본에 끌려갔다. 그 다음에 어느 날 저녁에 밖에 나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에게 끌려갔다. 그 다음에 17살 때 대구에 있는 집 마당에까지 일본군이 들어와서 끌고 갔다. 뭐 여러 가지입니다. 아주 화려합니다. 17살 때 취직시켜준다는 일본인의 말에 속아서 따라갔다. 이거고. 그리고 이거는 2007년 2월 16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있었던 건데 군인하고 그 여자아이하고 뭐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서겠죠. 들어와서 어깨를 이렇게 둘러싸고 한 손으로 이불을 막고 군인은 뒤에서 등에 뭔가를 꽉 찌르면서 그냥 끌려갔습니다. 밤에. 이게 상황이 다 다른 거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일본군한테 밤에 일본군한테 끌려가서 대만 신주 가미카제 부대로 갔습니다. 이 여기도 SBS인데 이 사람들은 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되면 이거 한번 봐야 되는데 과거 발언을 그냥 아예 여기는 검증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전혀 검증을 안 하고 이게 앞뒤 관계가 맞는지 그 당시 시대 상황과 맞는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최근에도 또 그 미 하버드 램저 교수가 발언한 거를 가지고 기자들이 아니 하버드 대학 교수가 연구 성과를 발표한 걸 가지고 기자들이 팩트 체크한다고 나서요. 참 이용훈 선생 무슨 글을 써놓으면 기자들이 그걸 반박을 해요. 또 대단히 용감해.
근데 이용수의 증언 중에는 가미가제 특공대하고 정기 공문이 나옵니다. 가미가제 특공대 뭐 흔히 비행기에 폭탄 싣고 250kg 정도의 폭탄 싣고 미 항공모함이라든가 뭐 이런 미 선박에 가서 그 충돌해서 이제 자살하는 자살 특공대인데 이용수가 1993년도 정대협 증언에 보면 어느 날 저녁 한 군인이 왔다. 그는 자기가 오늘 가면 죽는다고 했다. 나는 도쿠다이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쿠다이라 그랬겠죠. 특공대라고. 그랬더니 비행기 한 대에 2명씩 타고 가서 적의 배나 기지를 육탄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줬다. 비행기 한 대에 2명씩 타고 간다 그랬어요. 이거. 그리고 세상을 하나도 모르는 15살짜리가 끌려간 것은 일제가 점령한 대만의 신주 가미가제 공군 부대였다. 가미가제 공군 부대로 바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대구에서 위안소까지 자기를 데려간 사람은 처음에 위안소 주인이고 또 포주라 오야지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2015년 이렇게 후반 이렇게 오면 이제 가미가제 특공대인데 끌려갔다. 가미가제 특공 부대로 끌려갔다. 가미가제 특공들한테 고문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살에 자다가 군인에게 붙들려 갔는데 군인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정기 고문 등 가정 고통을 당했다. 대만 가미가제 부대로 끌려가서 1946년에 나왔다. 박유하 교수 재판장에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황현 대표 이야기로는 5분 발언을 시간을 줬는데 1시간을 해버렸대요. 질의응답 없었나요? 예? 질문 응답 없었나? 여기 그거 없고 혼자서 떠든다. 혼자 다 떠들고 그리고 그 법정 그 재판 기록을 보니까 증인도 아니었어요. 참고인이에요. 참고인데 5분 발언하라고 했는데 1시간. 그냥 뭐 삿대질하고 뭐 야단 나버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가미가제 부대로 끌려가서 1946년에 나왔다. 1945년 해방 때 이후에는 위안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이 3월 24일 날 이제 3월 24일 날 원래는 1월 13일 날 재판하기로 했던 재판 위안부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3월 24일로 미뤄졌는데 그 이전에 처음 재판에서 2019년 11월 13일에 이용수가 거기 나가서 이제 자기 발언을 한 거예요. 이것도 이때는 원고니까 뭐 증인이 아니죠. 원고였으니까. 여기 가서 뭐라고 했냐면 현명하신 재판장님, 우리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14살에 일본에 끌려가 가미가제 부대에서 정기 고문까지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박유하 교수한테도 이야기한 것, 그 재판정에서 이야기한 것도 전부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 왜냐면은 가미가제 특공대에는 제로센이라는 비행기거든요. 저 1인승입니다. 2인승이 탈 수가 없는 게 이 제로센은 그 미국 비행기를 추월하기 위해서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더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인승이에요. 아니 가미가제 하더라도 한 명이야지 왜 2명 그러니까요. 한 명 가지고 전술적으로 절대 2명이 탈 수가 없죠. 나중에 훈련 용기에 2인승을 만들긴 한데 가미가제 특공대 제로센은 1인승이에요. 기본적으로. 조종사가 부족한데 왜 2명씩 주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디서 듣기는 들었는가 봐. 신풍 특공대, 가미가제 특공대를 듣기는 들었는가 봐. 그러니까 뭐 2인승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용수가 14살이면은 1942년이 돼요. 2년에는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1944년 10월 20일에 이 특공대가 체제로 조직이 됩니다. 레이트만 해줬을 때 처음 작전소니까. 네. 사실은 이제 특공 부대가 잘못 썼는데 특공 부대는 부대가 아니죠. 그렇죠. 원래 있는 공군단인데 전술을 가미자에 썼겠죠. 가미자라는 항공 기지를 사용한 거지. 정규 편제 부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10월 25일에 레이테만 필리핀입니다. 여기는. 최초로 조직된 데가 필리핀이고. 가미카제는 작전 전술이지. 그렇죠. 그런 부대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부대가 없죠. 공군 있는 부대에서 가미카제라는 전술을 쓴 거지. 그다음에 10월 25일날 레이테만 해전에서 최초로 작전을 수행했는데 본격적인 작전은 45년 1월 달부터입니다. 그때 대만에서도 한 20번 정도 출격을 했거든요.
거의 지금 일본 본토가 거의 점령당하기 직전까지 그렇죠. 갔을 때 시작했다는 거네. 예, 예. 예. 그 태평양전 말기에. 근데 가미가제 공군부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전술. 일본에서는 이 당시에는 육군하고 해군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공군은 없었고. 그다음에 가미가제는 정기 편성 부대가 아니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우리의 공군에 해당하는 것이 항공자위대인데 1945년에 창설이 돼요. 그러니까 공군부대라는 거, 가미가제 특공대는 또 정규 편제 부대도 아니고, 그다음에 2인승도 아니고, 전부 다 뭐,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는 전혀 안 맞고. 대만에 어느 일본 부대에 있었는지는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전부 다 가미가제만 떠들었나 보죠? 아니, 항공 기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만 어느 부대라고 그런 건 없어요. 없고 그냥 예. 가미가제라고. 예. 그거는 거기까지는 그 여기에 출격한 사람들의 명단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누군지. 그다음에 아까 14살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위안부는 17세 이상입니다.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것은 일본군의 관리 통제를 받는 위안소거든요. 거기서 일한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인데 일본군 위안부는 무조건 그 17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가더라도 어쩌다가 뭐 끼는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받아주지 않고 왜 안 됐냐면은 거기 위안소에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계약서상에 뭐 이름, 본명과 예명, 그다음에 호적등본. 호적등본은 효적등본과 함께 같이 또 구비하는 것이 승낙서, 양친의 승낙서. 그다음에 양친 없으면은 뭐 부모가 아니면은 양아버지, 양부모의 승낙서도 있어야 되고. 그때 호적등본에는 뭘 확인하냐면 나이를 확인하거든요. 이 나이. 근데 그런 걸 이제 위조하는 경우가 있죠. 위조하는 경우도. 근데 이거는 1944년 10월 27일 매일신보에 보도된 건데 그 군 위안부 모집에 보면 연령 18세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수가 나이가 14살에 일본군 위안부 됐다?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14살부터 만약에 14살에 갔으면 그 전에 딴 데 있다가 나중에 갔을 수도 있지만 이용수는 일본군 위안부일 가능성조차도 제로다.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김학순이 최초로 위안부 증언한 사람 김학순인데 권보는 뭐 기생학교니까 평양 기생학교에서 졸업증을 받게 되면 정식 기생이 되어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나이가 19살이 되어야 관에서 기생 허가를 내줬다. 그 당시 다 허가를 얻어대요. 왜냐면 공청이었으니까. 허가 내고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고 이게 다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졸업하던 해 내 나이가 17살이라 졸업을 하고도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간 거예요. 여기도 보면 나이 제한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19살이네. 예.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 보니까 저거는 그 당시 19살이 아닌데 김학순 씨가 증언할 때 착각했거나 일부러 중국으로 가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좀 고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9살은 드문 경우거든요.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17세 다 17세 미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1934년도인데 1934년도가 되면은 일본에서는 공창제가 없어져요. 그렇다고 해도 공창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창기라는 그런 직업이 없어지는 것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매춘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매춘은 다 사라지는 건 아닌데 이때 조선에서는 해방 때까지 미군정 때까지도 공창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경찰 범처벌 규칙에 따라서 17세 미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세, 15세, 뭐 16세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그때의 일본군 위안소에서는 일본군의 관리 통제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엄격했다는 것을 달리 이야기하면은 엄격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겠죠. 엄격했다는 것은 그만큼 보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군인들로부터 포주로부터의 폭행이라든가 인권 침해라든가 보호를 받았다는 거고 이 관리 통제가 없었던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인권 침해를 받은 거죠. 그러면은 위안부들 증언 중에 막 그 무시무시한 것들 나오잖아요. 일본군 위안부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는 일본군 위안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은. 자, 17세 미만일 때 전염성 질병이 있거나 기타 자격 조건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이용수가 일본군 위안부였나?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본군의 관리와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관리와 통제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당시의 공창, 뭐 국내 공창이든 그 다음에 뭐 주둔지 점령지 일본군 위안소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병 예방이거든요. 그 당시에 조선에서는 뭐 성병 원래 또 그 가난한 나라 후진국에서 그게 많지 않습니까? 온통 성병이고 그 당시 신문 광고 보면 광고에는 온통 성병 약이에요. 성병 치료제 그런 게 광고였는데 성병 예방이 1차적인 목적이다 보니까 반드시 사쿠를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위안소 일본군 위안소에서 사쿠를 비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안소를 이용하는 병사들은 반드시 이것을 갖고 가도록 했죠. 그래서 위안부들에 대한 성병도 차단하지만은 군인들에게 성병 감염되면 그 뭐 전투력 상실이고 하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진단을 받아본 기억은 없다. 일본군 위안소의 위안부 관리에 제일 중요한 몫이 건강 진단과 성병 검사. 근데 이것을 안 했다. 진단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 그 다음에 사쿠라는 것도 모른다. 이건 일본군 위안소의 위안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게 언제 증언이냐? 초기 증언입니다. 그리고 위안소에서는 위안소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따라서 계급별, 시간별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일본군 위안소에서는 뭐 요금의 차이가 있지만 시간에 뭐 사병 20분에 1.5N 뭐 그다음 하사관 2N, 장교 3N, 장교가 숙박할 때는 그다음에 뭐 8N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오전에는 사병, 오후에는 하사관, 그다음에 밤 9시 넘어서는 장교, 숙박도 장교만 가능하고 일본군 위안소에서 근무한 사람, 일한 사람들의 위안부들의 증언을 보면 장교들이 밤에 왔다. 오전에는 뭐 사병들만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용수는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아예 장교가 이 군인들이 자고 간 경우도 아예 없었다고 증언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확실히 일본군 위안소가 아니라는 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성병에 걸렸다. 이것도 마찬가지 93년도 증언집이에요. 주인이 불구스름한 빛이 나는 독한 606호 주사를 놔줬다. 다 낫지 않았는데도 남자를 받아야 하니 남자를 받는다. 성병 걸린 여자를 남자를 받는다는 건 뭐. 네. 근데 중요한 게 남자를 받았다 그래요. 군인을 받았다가 아니고. 군인가. 네, 남자를 받아야 하니 잘 낫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주사를 맞아가면 여기 또 군인들을 받았다. 저건 이제 공적 시스템에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병 걸린 그 위안부하고 계속 이제 군인들을 관계를 시켰다가는. 근처 병원 같은 것도 없고 보건소도 없었다.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사쿠도 몰랐다 해서 좀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조금 전에 이제 성병 걸렸는데도 군인들을 계속 받았다? 그랬다가는 일본군 위안소에서 그렇게 했다는 영업 허가 취소입니다. 바로. 그리고 절대 못하게 했고 국내에서도 못하게 했어요. 국내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공창이었으니까 국내에서는 경찰이 관리했어요. 주둔지에서는 군인들이 관리하고 국내에서는 경찰이 요금까지도 관리하고 요금도 정해주고 그다음에 그 창녀들하고 업소와 이렇게 그 수익 배분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가서 조정하고 이걸 다 했어요.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유곽이라든가 요리점에서 일하던 그 매춘부가 그 생활이 죽어도 못하겠다. 그럼 도망을 가요. 근데 이 매춘부는 전자금에 의해서 그 업소 주인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업소 주인은 자기가 그
매춘부를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 여자를 잡아다 데려다 줘. 왜?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근데 그 뭐 여인이 도망갔던 여자가 경찰 보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해. 근데 경찰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나는 데려다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증언이 있는 거예요. 당시 신문에 보면. 근데 여기서 뭐가 뭐냐면 성병이 걸렸다. 주인이 불구스름한 빛이 나는 독한 606호 주사를 놔줬다. 606호 주사가 이게 매독 치료제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주인이 놔준 거예요. 주인이라는 게 포주 아닙니까? 일본군 위안소에서 위안부들의 건강 관리는 모두 군의의 책임입니다. 군의가 건강 검진하고 성병이 걸렸으면 치료하고 주사도 군의가 놔주는 거예요. 포주가 놔줬다면은 이거는 사창이죠. 사창이죠. 이거는 뭐 아예 포주가 저런 식으로 놔주고 그다음에 다 낫지 않았는데 남자가 받아야 하니 잘 낫지 않았다. 이게 진짜 사창이에요. 그 당시에 공창은 일본군 위안소가 아니더라도 공창은 관리가 엄격했어요. 보건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는 공창이고 이거 지금 완전 막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막 주인이 막 불법으로 주사 놔주고 그렇죠. 낫지 않은데 막 손님 받게 하고. 이건 사창이에요. 그래서 계속 주사를 맞아가며 군인들을 받았다. 근처에 병원 같은 것도 없고 보건소도 없었다. 이런 기관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없었던 게 아니고 안 데려간 거죠. 그럴 거야 아마. 왜냐면은 손님들이 올 정도의 시가지라든가 그렇다면은 병원 있겠죠. 있겠죠. 무슨 뭐 허물판 시골에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그 사쿠도 몰랐다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명백하게 이용수가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일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거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기본적으로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어라는 전제를 충족해야 돼요. 근데 뭐 이용수는 뭐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에 홀려서 자신도 모르게 선뜻 따라 나섰다. 그리고 대구에서 대만의 위안소까지 데려다 준 남자가 위안소 주인이었다. 우리는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 뭡니까 이게? 일본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용수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완전히 월급급 대우를 받고 있고 저 서해 뭐 수호 뭐 저런 사병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마다 이용수를 청와대에 불러들이고 행사 있으면 부르고 참여시키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게 참. 그다음에 이 부분 처음에는 저는 이 부분을 뭐 좀 부끄러우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궁지에 몰린 윤미향이 이 이야기 할 때는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을 하고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지만은 너 과거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동안의 과정을 봐서 다 윤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용수에 대해서. 1992년에 이용수가 신고를 전화했을 때 작년이죠. 5월 7일 날 이용수 그 기자회견 나오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웬만한 신문이 다 보도가 된 겁니다. 1992년에 이용수가 신고 전화했을 때 제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고 목이 소리만한 목소리로 떨면서 저는 피해자가 아니고 제 친구가요 하던 그때의 그 상황을 봐도 여기가 중요해요.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명은 이용수 보고 너 속이는 거 아니냐. 너 위안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거죠. 네, 공개적으로 협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용수를 이제 과감하게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다.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더구나 아니고 아예 일본군 위안부조차도 아니다. 그냥 위안부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1992년에 신고하고 93년에 등록을 해서 그 다음에 등록을 하면은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서 생활안전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지원을 다 받아요.
생활 안정기금이 안정금이라든가 뭐 병원 가는 거, 간병비, 뭐 장제비까지 죽거나 장제비까지 모든 걸 지금까지 93년도부터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용수가 보조금을 부정적으로 수급하고 있다. 이것을 수사해서 이것은 처벌할 건 처벌하고 환수할 건 환수하고 정확하게 밝히라라고 고발한 게 이제 며칠 전에 지난달에 고발하고 지난주 금요일 가서 이제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 이용수가 일본군 피해자인 증거를 내놔라라고 여성가족부에 수차례 그걸 민원을 제기했어요. 계속 나오는 답.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화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전부 다. 개인정보가 이미 본인이 위안부 신분을 밝혔는데 네. 그 위안부 무슨 뭐 서류 있으면 주면 되지. 네. 그리고 개인정보도 정보 공개 청구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주소 이런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처음에 등록할 때 등록 사항만 알려달라.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 정보 공개 청구한 답변 그것도 이제 경찰서 제출했죠. 안 알려준다. 그리고 뭐 이미 책에 다 나와 있는데 뭐 또 숨길 게 있냐고. 진짜 위안부 피해자면 이미 벌써 다 나왔어야 맞는 거다 이거는. 근데 뭐 개인 정보기 때문에 안 알려준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용수 이렇게 고발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근데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담당인데 처음부터 여성가족부가 한 게 아니고 중간에 여성가족부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였어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정의연을 관할하는 부서가 여성가족부가 또 아니더라고요. 국가인권위원회예요. 국가인권위에서 거기서 관할하고 정대협을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했는가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위에는 또 뭘 또 제소를 그걸 해는 그 민원을 제기해놨냐면 김복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복동 그 사람이 국가인권위에서 2015년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서운했어요. 인권활동을 했다고. 근데 김복동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에요. 일본군에서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운한 국민훈장 모란장 취소하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계속 민원 답변을 미루더라고요.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 때는 이런 문제가 안 됐었죠? 박근혜 정권 때는 지금까지 심각하지가 않았죠. 네, 이런 문제제기가 아직 증거 수집이 안 됐을 때죠. 예. 근데 그때 했어도 쉽지 않았을 거야 아마. 이걸 엎어버린다는 게 안 돼요. 문재인 때는 뭐 더더욱 어려운데 이제 이용수에 대해서는 가짜라는 것이 많이 퍼졌어요. 이제 뭐 요거 좀 관계된 사람은 다 알겠죠. 이제. 위안부 정대협 쪽이든 뭐든 관계된 사람은 다 알겠죠. 다 안단 말이죠.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젠간 터져도 터질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수위가 다 올라왔는데 이제 뭐든 문재인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게 터지게 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거예요. 그때. 이건 뭐 국회에서 한 청문회만 한번 하면은 그냥 싸그리다. 그래서 이건 내용이 간단하거든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 한 번이면 이거.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뭐 전혀 이거 지금 있는 애들 말고 지금 있는 정치권 말고 다 들어 엎은 다음에 일주일도 안 걸리겠어요, 저건 청문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미디어워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저들 모여서 위안부 이야기하는 야 이용수 가짜라더라, 이용수 가짜라더라. 그러면 이제 이용수에 대해서 또 검색해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게 많이 이제 퍼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저께 강남역에 가서 서명을 받는데 물론 우파기도 하겠죠. 서명한 사람 다 우파게 되는데 저는 못 듣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위안부 사기극이지 사기라고 대놓고 이야기해 이제.
그래서 야 분위기가 많이 많이 바뀌었구나. 알려졌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300명 서명 채우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야, 그날 100명이라도 채울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고 왔는데 그날 현장에서 200 거의 70명을 채웠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또 뭐 다른 데 또 다니고 해서 그냥 300명 채워버렸어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뭐 한 자리에서 1000명 이상 받을 수 있겠더라고. 그리고 홍보 효과도 많고 이렇게 이제 이용수에 대해서 이제 그야말로 횡설수설. 그리고 오늘의 결론은 결국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도 아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국가 민족을 대상으로 한 사기여서 이게 참 다 나왔는데 이거는 국민들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기도 하지만 이게 미 의회, 프랑스, 유엔까지 속여버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다 우리가 정정을 해야 되고 이 국제 사기극이 완전히 일단은 뭐 다 조치해놨으니까 이제 뭐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뭐 하든지 그렇죠. 말든지 고소고발하고 감사청원 넣고 진정서 넣고 한 수십 번 때리면은 결국 계란으로 바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회하면서 백은종이라든가 이 떨거지들이 우리한테 시비 건 것도 고발을 고소해갖고 이제 벌금 100만 원 벌써 3건 나왔어. 백은종이? 네, 백은종이. 아니 서너 건 더 남았어요. 싹 다 묶어가지고 민사 한 번 넣으시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민사를 계속 넣으려고 지금 준비해놨어요. 이제. 민사로 싹 다 집어넣어요. 그런 인간들은 원래 벌금보다 민사 손배를 더 무서워하니까. 민사를 이제 하나씩 다 처리해서 아주 그러면은 걔네들이 이제 위안부 하면은 이를 갈겠죠. 이제 위안부 하러 갔다가 호사카 교수도 2건일 때가 있어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그 얼뛰기 같은 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책 써갖고 그래서 한번 혼나봐라 하고 그래서 2건 했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도 송치했다고. 그럼 그냥 100만 원 때리죠. 그럼 뭐 명예훼손이나 보죠? 모욕. 네. 모욕인데 이 사람이 왜 모욕이냐면은 서울의 소리 방송하고 인터뷰한 거 하나. 서울의 소리 방송에 출연해서 한 거 하나. 3건이구나. 그 다음에 신문 기사에 쓴 거 하나. 3개 가지고 모욕죄를 걸어버렸죠. 따로따로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 거는 뭐 다 그대로 송치. 기소 의견 송치요. 자, 이 사건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뭐 기각되면 또 넣고 그렇게 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일 있을 때마다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저희가 직접 현장 취재를 하든 모셔서 뭐 말씀을 듣든 꾸준히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칼럼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경로를 해서 계속 이야기하면 결국 조금씩 퍼지면서 또 이제 나중에는 개미 구멍에 뭐 뚝 무너지듯이. 아니 책도 지금 미디어 치사만 위안부 책이 지금 우리 태블릿 때문에 약간 늦춰질 텐데 5월 정도는 나올 거니까 그쪽 이제 5월 달쯤에는 저도 이제 위안부 책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도 아마 저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횡설수설 이용수는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다. 당연히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도 아니다. 그래서 이용수가 지금까지 수급한 국고보조금은 전부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받은 불법 보조금이다. 그러니까 다 토해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제 숫자